올해도 이제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11월 이제 올 한 해를 슬슬 정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2월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시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요. 또 12월 미국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월에 잠시 미뤄뒀었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진행되고요.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법안도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또 연준 이사회의 공석에 대한 임명도 연말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파월 연준 의장과 클라리다 부의장이 내년 초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 쪽의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미중 양국 정상 간의 화상 미팅에 이어서 12월 9일부터 이틀간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공급 차질 문제 그리고 일부 항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12월 다양한 미국의 정치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잃고 있는데 과연 연말에 바이든 정부가 그 정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지식을 쌓아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임박 어떤 변화 있을까? 네, 오늘 이분과 함께 글로벌 자금의 흐름 그리고 내년도에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임박이라고 제목을 네. 잡았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가 최근 들어서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뭐 삼성자산운용에 계시지만 네. 이전에는 파생 담당 예,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셨다고요?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이나요? 네네. 전문가시겠네요. 다 까먹었습니다. 네. 어제 바로 만길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11월 옵션 만길이었는데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뭐 토마토 TV 채널은 아니었지만 타 채널에서 금융 투자의 현물 매매 방향성을 만기일 전에는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금융 투자는 소위 말하는 LP,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또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는 투자 주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금융투자가 현물 매수를 많이 했다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선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옵션을 이용한 합성 선물 매도를 했고요.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한번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에는 오히려 현물 매도가 나올 거다. 일종의 청산 성격이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은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어제 만기일 장중에는 금융투자에서 현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고 네. 청산돼야 될 물량들이 먼저 좀 청산이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서 종가에는 너무 많이 청산해가지고 좀 들어왔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때 들어오면서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전파되면서 어제 낙폭을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일종의 맞아야 될 매를 미리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홀가분해진 상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아마 좀 금방 와닿으실 거고요. 오늘의 반등도 네. 좀 어제 좀 두들겨 맞았으니까 네. 한번 거쳐야 될 매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수급적으로 좀 가벼워져서 좀 양호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기계적인 금융투자의 매매는 연말에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연말에는 우리가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나요? 네, 양도소득세. 배당이 나오죠. 배당이요? 네네네. 세금 이야기 먼저. 네네, 배당이 네. 먼저 들어오죠. 저는 뭐 대주주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예.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배당을 노린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요. 그거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말 프로그램 매수 장세, 연말 배당향 장세라고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들면 바로 그런 매수. 지금부터는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미리미리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기 지났으니까요. 지금 11월 만기 지났으니까 저희는 뭐 프로그램적인 수급 특히 금융투자의 수급을 놓고 본다면 이런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연말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연말 배당 수익률인데 기업들이 올해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죠.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다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지수가 좀 레벨이 낮아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부터는 뭐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보다는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들은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삼성자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ETF 운용사들이 다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장세, 금융투자의 움직임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좀 걱정을 좀 덜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코스피가 2,903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장중에 금융투자의 매도 압력이 강했고요.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어제 금융투자는 16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이틀째 2,900억 원대 현재 매수를 보여줍니다. 뭐 만기일 이전에 현물 매수를 많이 쌓았던 금융투자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금융투자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현물 매수를 쌓았던 것은 어떤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항상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와 금융투자의 선물 매매, 네.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와 금융투자의 미니 선물 매매 이렇게 연계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기계적인 흐름이다. 뭐 어떤 기계적인 흐름? 선물과 현물 간의 베이시스에 따른 기계적인 흐름에 연동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특별한 모임, 뭐 상승할 거다 또는 하락할 거다 이런 방향성 배팅이랑은 상관없는 기계적인 흐름에 의해서 연동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연말 배당이라는 부분이 이런 기계적인 수급에 더해지니까 지금부터는 좀 매수 우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MSCI 반기 리뷰가 발표되면서 어떤 종목이 새로 편입되고 편출되는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편입 기준과 종목 알아볼까요? 네, 일단 MSC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제가 맡고 있는 ETF는 항상 기초가 되는 지수가 필요합니다. 그 지수를 복제하는 상품이 ETF고요. 일종의 인덱스 펀드가 상장된 버전이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덱스란 놈이 중요한데요. 이 인덱스란 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만드는 코스피 200이 대표적인 인덱스고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에는 MSCI라는 민간 지수 회사가 발표하는 MSCI 지수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에는 ETF가 추종하는 인덱스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SCI에 무슨 종목이 편입됐어요, 코스피 100에 무슨 종목이 편입됐어요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지수에 그런 종목들이 편입되게 되면 이 지수를 쫓아가는 ETF들이 그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빠지는 종목은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그런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감정이 없어요. 야, 살살 좀 때리지. 아니면 네. 살살 좀 사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네.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편입됐다 이퀄 그 ETF가 이 종목을 살 거다라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에 MSCI와 코스피 100과 같은 주요 지수는 정기 변경되는 종목들을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참고로 MSCI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머징 마켓이죠. MSCI EM을 추종하는 자금이 0.5조 달러래요. 1조 달러가 1,000조 원이니까 1,2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0.5조 달러면은 얼마죠? 600조. 예, 600조의 예. 자금이 이 지수를 추종해요. 전 세계 600조 원이요. 예, 예, 예. 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네. 굉장히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MSCI의 정기 변경, 코스피 100의 정기 변경을 꼼꼼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MSCI는 1년에 4번 정기 변경을 합니다. 2월, 5월, 8월, 11월 4번 정기 변경을 하고요. 이번 정기 변경은 11월 정기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발표를 하고 리밸런싱은 마지막 날 일어납니다. 오늘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고요. 11월 30일자로 리밸런싱이 일어나니까 그 날짜까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들어간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예측했던 종목이에요. LNF, FNF, 일진 머트리어스,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시장에서 누구나 다 들어갈 거다라고 네. 예상했던 종목이고요.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ST 바이오 센서. 네. 예, 이 종목은 원래 스몰캡 종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을 못했는데 최근에 시가총액이 좀 커지면서 좀 드라마틱하게 들어가게 된 종목이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인덱스 편입 효과는 ST 바이오 센서가 가장 세지 않을까. 왜? 네. 시장에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요 정도까지 좀 정리드리겠고요. 대신에 빠져나간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휠라홀딩스, 신세계, 대우조선 해양 같은 종목이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6개 들어가고 왜 3개가 빠져?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6개 들어갔으면 6개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MSCI EM이라는 지수는 코스피 200처럼 딱 200개, 300개, 400개로 구성된 지수가 아닙니다. 네. 네, 조건에 맞으면 시가총액 조건에 맞으면 들어가는 지수다 보니까 들어가는 종목과 나가는 종목의 개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제시하는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종목이 그에 많으면 많은 종목이 들어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더 적은 종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MSCI 그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편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저점 매수세가 이들 종목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또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4,900억 원 가량의 수주 소식까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뭐 답안지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네. 네, 11월 30일에 MSCI EM 지수를 그 추종하는 600조 원 자금 가운데 일부가 네. 이러한 신규 편입 종목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했던 종목을 특히 주목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SD 바이오 센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은 어떨까요? 12월 9일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예상 편출입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은 대략 작게는 40조 원에서 크게는 100조 원 정도가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라고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60조 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퀀트형이 벤츠마크 지수가 코스피 200입니다. 벤츠마크라는 얘기는 참고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고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복제한다라고 볼 수 없어서 작게는 40조, 크게는 100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조 정도 되는 추정 자금이 어떤 종목이 들어와서 1%의 시총 비중을 차지한다면 40조 곱하기 1%만큼의 기계적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앞서 MSCI EM 지수 추정 자금 0.5조 달러 그리고 코스피 200 추정 자금 40조에서 100조 정도는 좀 기본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보고서를 보실 때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한 4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100의 12월 정기 변경은 11월 말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리밸런싱 하는 날짜는 12월 동시만기일 날 마감 동시효과 때 리밸런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날 시가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종목이 발표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개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편입 예상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 PI 첨단소재, 그리고 SL 명신산업 정도가 4개 증권사에서 대부분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랑 카카오페이는 뭐 때문에 조건부라는 말이 붙었냐면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네. 대주주 지분, 우리 사주, 당장 매물화될 수 없는 부분은 빼자라는 게 유동비율의 취지거든요. 과거에 SK네트워크처럼 채권단이 많이 들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유동 주식이 적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락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 그리고 우리 사주처럼 1년 이내에 매물화될 수 없는 지분은 뺀 나머지 부분을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동비율이 좀 적더라고요.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유진증권 강성철 애널리스트는 조건부라는 말을 단 게 아닐까.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VC 물량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털 거냐 안 털 거냐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라는 이름을 네. 붙인 이유가 유동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조건부라는 얘기를 붙인 겁니다. 물어봐도 안 알려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사람의 마음은 갈대여서요. 주가가 오르면 뭐 팔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예. 오르면 안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시장에서 그래서, 말하는 그 품절주라는 거는 유동 비율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유동 비율. 맞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이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뭐 채굴되는 양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바이앤홀드로 가져가는 그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유동되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CEO는 100년 동안 팔지 않겠다고 네네.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네. 100년 동안 팔지 않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안 팔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140세까지 살아야 이 사람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볼 수 있는데 그걸 네.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12월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발표되는 코스피 200 종목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일단 편입 종목에 대해서 예상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편출 종목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편출 종목 말할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정량적인 지표, 즉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평가를 내리지 그 회사가 건실한 회사냐, 펀더멘탈이 좋냐, 영업이익이 어떠냐 이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지수들 또는 국내에 있는 ETF들 중에서 그런 펀더멘탈을 따지는 지수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수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아,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부도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요. 단지 정량적인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여기서는 뭐 확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삼양식품이랑 LX 홀딩스 그리고 일양약품 같은 종목들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그렇게 좀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페이의 특별 편입 현대중공업의 특별 편입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얘들이 미워서 저희가 뭐 빼는 건 아니고요. 정량적인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또는 들어오는 종목이 더 큰 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끝에 있는 종목이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0.5조 달러의 자금, 그리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해서 추종하는 40조 원과 40조 원에서 10조 원, 4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의 이 추종하는 자금 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자금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자금이 뭔지 또 이 패시브 자금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NH증권, 즉 저는 LG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20년 5개월을 다니고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를 마케팅하는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옮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 ETF 시장이 커지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ETF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덱스를 쫓아가는 그대로 복제하는 성격의 인덱스 펀드의 상장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덱스에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패시브 수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증권사를 버리고 운용사로 옮길 정도로 ETF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커지는 배경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반 위탁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금 계좌에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ETF 시장 지금 현재 68조가 순자산액이거든요. 뭐 내년에는 은행에서도 은행 퇴직연금에서도 ETF를 뭐 특정금전 신탁형대로 매매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시니 좀 ETF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럼 ETF 시장이 커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 ETF를 추종하는 인덱스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ETF가 국내에 도입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닙니다. 20년입니다. 20년이 네, 넘었군요. 올해가 19년째고요. 내년이 네. 20년입니다. 20주년 이제 내년에 앞두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 20년 동안도 사실 많이 컸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울기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은 보통 ETF는 인덱스 펀드니까 시장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파생형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따가 우리가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이 ETF한테 액티브 펀드의 영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거의 종목 수준에까지의 그 수익률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라는 놈과 종목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액티브 ETF죠.
예, 액티브 ETF들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면서 또 ETF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제 ETF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볼 때도 ETF를 중심으로 아니면 이런 패시브 수급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방송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들 때문에 증권사에서 ETF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료들이 네, 맞습니다. 간혹 나오는데 그걸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흐름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ETF의 강점이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투명성입니다. 네. 네, 투명성. ETF는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제발 ETF의 이름에 속지 마시고 그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을 반드시 뜯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ETF는 PDF라고 하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종목의 비중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NC소프트가 많이 들어간 ETF가 뭐가 있지? 그래서 찾아보시면 NC소프트가 많이 들어간 ETF를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고 몇 %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다 아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투명성이야말로 ETF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즉시성. 내가 사고 싶으면 지금 사고, 팔고 싶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으로 팔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뭐 자산 배분 아니면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또 ETF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삼성자산에서 나왔으니까 ETF 장점만 얘기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종목도 그 ETF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 ETF를 사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어제는 NC소프트가 많이 올랐지만 나는 NC소프트 뺀 게임 ETF만 사고 싶어. 이런 고객들도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ETF가 안 나와 있습니다. 즉 맞춤형 커스텀 ETF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NC소프트를 뺀 게임 ETF를 사고 싶어라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일일이 종목을 사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ETF는 내가 원하는 니즈를 100%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종목을 내가 고르지 않아도 돼서 더 맞습니다. 편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한 편의성 때문에 ETF 투자를 이미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거래 비용도 낮고 네. 네, 이러한 운용의 투명성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매매 편의성 등이 ETF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테마 ETF 부각, 향후 주목할 ETF는? 네, 제가 조금 전에 ETF 자료가 나오면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나온 자료 가운데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테마 ETF 쪽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리포트였어요. 최근 ETF 시장의 특징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ETF 시장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9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초창기에는 ETF를 보실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대표 지수 아니면 펀드를 대신하는 인덱스 펀드를 대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파생 강국이었거든요. 네, 한때는 전 세계에서 옵션 거래량이 1등이었어요. 언제요? 2004년, 5년, 6년, 야. 7년, 8년. 네. 예, 그때는 그 파생 강국이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9.11 테러가 터지면서 풋옵션이 아마 지금 비트코인급으로 아마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그렇죠, 뛰어든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서 파생 상품 규제가 좀 생겼거든요. 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프록시로 쓰였던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파생형 ETF가 대세를 이뤘었고요. 최근에는 딱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불행스러운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너무 못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나 잘 오르는 미국에 배팅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S&P 500이다. 나스닥 100이다. 그래서 아마 뭐 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으니까 글로벌 투자가 대세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긴 투자인데 뭐 S&P 500 너무 심심하잖아. 나는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거야. 나는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거야. 나는
미국에 있는 2차 전지에 투자할 거야. 스마트 모빌리티에 투자할 거야. 이러면서 글로벌 테마 ETF들이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 운용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내년에 어떻게 ETF 신상품을 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답은 하나입니다. 테마더라고요. 대부분의 운용사들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테마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MSCI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MSCI도 MSCI EM과 같은 스탠다드 지수보다는 테마 지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아침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테마 지수를 만들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MSCI가 어떤 테마 지수를 만드는지 제가 출력해 갖고 왔는데 오늘 네. 뭐 장표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빠뜨린 자료 것 같은데요. 볼수 빠뜨린 것 있나요? 같은데요. 아, 예. 그래서 못 어떤 보는군요. 테마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만드는지 예. 반드시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종목 공부하실 때에도 그 테마에 맞는 종목을 좀 공부를 하신다면 2022년에는 그쪽에서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파생 상품 시장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초반에는 엄청났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좀 규제가 나왔었고 네. 참고로 비트코인은 선물 규제가 아직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피해 보시는 분들도 사실 주변에도 계십니다. 네네. 네, 규제 없이 그냥 마구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도 좀 예. 안쓰러운 게 제발 이제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나 이런 건 잘 알고 있지만 네. 좀 저희 삼성자산운용이나 아니면 뭐 미래 타이거라든지 좀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저희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에서는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속 시원하게 밝히긴 좀 어렵지만 예.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제도권 밖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좀 매매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위험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채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요. 네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MSCI의 그 테마 ETF 도입, 인덱스들. 테마 인덱스 도입 가능성, 네네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나 어떤 새로운 ETF가 들어온다는 것, 일례로 뭐 비트코인도 네네네. 미국에서 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를 선물부터 일단 허용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으로. 네네네네. 그게 굉장히 큰 효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저희도 상품을 만들 때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투자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법제화된 룰 베이스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네. 그거는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 뭐 그런 논리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언젠가는 뭐 한국에서도 뭐 비트코인 ETF가 뭐 등장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 네. 돼서 뭐 좀 제도권 안에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자산운용도 생길 거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NH증권, 저는 LG증권 한 군데만 다녔지만 공교롭게도 회사 이름이 매번 바뀌더라고요. 우리투자증권, NH증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었었고요. NH증권에 있을 때에는 한 1년 정도는 인덱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MSCI처럼 우리도 인덱스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라는 그런 그 인덱스 개발팀을 한번 1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꾸렸던 팀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있던 친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업체로 옮겼더라고요. 이직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삼성자산으로 옮겼지만 그 친구는 그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옮겼고요. 그런 거 볼 때 아마 언젠가는 뭐 그런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펀드라든지 ETF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네. 저는 조심스럽게 좀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까지 네네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요. 네. 내년에 정말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아주 독창적인 그런 테마 ETF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는데요. 네. 뭐 이 트렌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테마 ETF 시장이 최근 들어서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익률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돈은 예. 수익률이 좋은 대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테마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 아까 얘기했던 MSCI EM 절대 테마로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이즈도 크고요,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테마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테마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유니크하고 독창적이며 아직 펀더멘탈로 확인이 안 되지만 드림, 즉 꿈을 쫓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조그마한 자금이 몰리더라도 수익률이 금방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현실화되면서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수익률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테마에 집중되게 된 거고요. 저는 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걸 엔진을 굴리는 것을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된다면 자동차 업종 그러면은 전기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 테마라기보다는 메가 트렌드라고 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와 업종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테마라는 이름 하에 지수라든지 ETF들이 나와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몰리고 수익률이 좋아서 네네네. 테마 ETF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시마론 애청자 분이시라면 한 달 전에 저희 메타비긴즈라는 책의 저자분을 모셔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네. 제가 굉장히 이 흥분에 찬 네네네. 템베거를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발견하셨나요? 아직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계속 찾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국내 메타버스 ETF 4종이 10월 네. 상장됐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메타버스 ETF가 뭘까요? 네, 메타버스 ETF라는 것은 메타버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가상 현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테마로 삼아서 만든 ETF고요. ETF 이름을 보시면은 K 메타버스라고 적혀 있는데 메타버스란 테마를 참고로 한국 종목으로 구현한 것이 K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 정도에 글로벌 판도 나올 겁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ETF도 나올 거기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예. 참고로 저는 국내 자산운용사 소속이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삼성에서 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삼성에서 나오죠. 삼성에서 나오나요? 예. 아. 그래서 아까 뭐 책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예. 만약에 제가 그때 인연이 됐다면 네. 앵커님한테 메타버스 ETF 나오니까 그냥 메타버스 ETF를 다 사세요. 혹은 메타버스 ETF에 중첩된 각 운용사들마다 종목이 똑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종목만 사셔도 템버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시지 않았을까라는 한 가지 아쉬움이 드는데 네, 제가 네. 연구를 해보니까 참고로 한국 메타버스와 글로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메타버스 ETF는 좀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K 컬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크게 보면은 컨텐츠, 인프라, 플랫폼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메타버스의 세계관이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한국은 지금 뭐 때마침 K컬처 붐이 불면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DP가 히트를 치면서 NC소프트가 NFT 붐을 타고 가면서 수익률이 최근에 꽤 좋은 건데 저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는 인프라 관련된 메타버스 ETF, 네. 플랫폼 관련된 메타버스 ETF, 컨텐츠 관련된 메타버스 ETF 이런 식으로 좀 서브 테마들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장 이거는 뭐 잠깐 수익 내고 빠지는 그런 테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컨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뭐 관련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볼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VR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오큘러스라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장비를 끼더라도 게임 구동 시간이 짧습니다. 게임이 짧습니다. 게임이 보통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해버리면은 그 게임에 제공되는 컨텐츠가 끝날 정도로 양이 적거든요. 양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게임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능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능력을 강력하게 돌려줄 수 있는 아니면 이 가상현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라든지 최근에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메타버스 테마랑 맞물려서 뜨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는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도 뭐 결국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컴퓨팅, 그러니까 플랫폼 쪽이 네. 아니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이름 바꿨지만 페이스북 메타 네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네.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권에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네네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나온다면 예. 반드시 제가 뭐 여기서 코덱스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사주십시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뜯어보시면 아마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목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예, 맞아요. ETF는 항상 종목을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액티브 ETF라는 놈은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또 팔기도 하거든요. 보통 패시브 ETF들은 룰에 의해서 종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액티브 ETF들은 네. 많이 올랐다. 위메이드가 많이 올랐네. 좀 비중을 줄여야지. 이런 움직임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참고하신다면 좋은 인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편출입 종목 잘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정정드리자면 메타버스 비긴즈 방송이 8월 말에 나갔습니다. 저도 한번 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다시 봐주세요. 그리고 ETF 출시가 또 이어서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ETF, 글로벌 ETF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메타버스 내 서브 테마를 좀 알아볼게요. 네네네. 제가 뭐 답은 어느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인프라, 플랫폼 이 세 가지 서브 테마가 가장 큰 카테고리들이고요. 저는 좀 이렇게 비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합체 로봇 이런 거 기억나시죠? 뭐 볼트론 사자 5마리가 뭐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몸통이 돼서 아마 메타버스가 그런 형태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큰 합체 로봇가 있고요. 오른팔은 인프라, 오른다리는 컨텐츠, 왼다리는 뭐 K-팝, 그리고 왼팔은 뭐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런 서브 테마들이 결합하면 이게 네. 메타버스 ETF가 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NFT까지 그렇죠. NFT도 넣어볼게요. 어제 NFT 관련된 NC소프트의 주가가 오르면서 저희 삼성전자 운용에서도 운용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러면 NFT ETF를 한번 내볼까? 뭐 이것도 괜찮을까? 뭐 이런 논의를 했었다라는 주니어들 사이에서 논의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어제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 출장 간다고 사무실은 없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의 투자자들의 니즈를 좀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가 만드는 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공부해서 시장을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전문가니까 저희가 ETF를 내면 이런 테마들을 삼성자산 운용에서는 고민을 했구나. 이런 테마들이 좀 상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정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국내에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이 나왔었고 여기서 디지털 뉴딜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메타버스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린 뉴딜입니다. 바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대세 친환경이고요. 뭐 친환경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더 크게 네네네.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 ETF 종류 알아볼까요? 친환경 관련된 ETF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니었고요. 예, 저는 타사 상품을 언급하기가 좀 껄끄러운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토마토 TV 쪽에서 준비하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ESG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로 이 환경에 관련된 ETF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요거는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탄소 정책이고요. 탄소 정책. 자, 탄소를 줄여서 결국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첫 번째 스텝 1은 탄소를 덜 배출하는 기업으로 ETF를 만들어 보자. 이게 1단계. 두 번째 2단계는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쓰레기 봉투처럼 사고 팔게 해주겠다. 이게 탄소 배출권 선물 ETF. 이게 2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은 탄소를 지금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절감 장치를 단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 종목을 묶어서 ETF를 만들겠다. 이게 스텝 3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은 여기 딱 보이시는 게 기후변화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한테 웨이트를 많이 주는 형태의 ETF들이 기후변화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탄소 중립, 탄소 절감 이런 이름이 붙은 ETF들은 탄소를 조금 배출하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겠죠. 미국으로 따지면. 네. 그런 회사들은 이름을 뭐라고 달고 있냐면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덜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회사들은 기후변화 솔루션
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좀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솔루션 관련 ETF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 들어가신 분이 계시네요. 지금 22% 수익인데요. 안 팔 겁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코덱스 사셨냐고 한 번만. 코덱스 사셨습니까? 예, 메타버스 ETF. 앞으로 주목할 ETF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해 볼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두 가지 컨셉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테마다. 테마다라는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테마는 테마대 어떤 테마냐?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는 테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근데 저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였죠.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2021년 ETP 컨퍼런스라는 걸 개최했었거든요. 글로벌을 전 세계에 있는 이런 ETF 하는 회사들, ETF 하는 회사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모닝스타라는 글로벌 인덱스 프로바이더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테마다. 네. 네, 테마다.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테마는 하나도 없었고요. 우주산업, 환경, 그리고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다 이런 테마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테마 ETF가 부각을 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눴던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아니면 환경. 저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클린 이코노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린 이코노미 관련된 형태 관련된 ETF들이 내년에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클린 이코노미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클린도 클린 에너지, 소위 말하는 수소 이런 것들이 클린 에너지고요. 클린 인더스트리, 우리가 뭐 스마트팜, 그린 팩토리, 뭐 탄소 발주 안 하는 뭐 가축우리 이런 것들이 클린 인더스트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클린 트랜스포트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북극 항로가 개설됐거든요. 북극 항로 개설됐는데 쇠빙선이 막 매연을 뿜으면서 얼음을 깨부시면 우리 북극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이 클린 트랜스포트 그리고 클린 어그리컬처, 친환경 농법 이런 네. 것들이 클린 이코노미를 구성하고 있는 서브 테마들이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유망할 그리고 내년도를 주도할 테마 ETF까지 미리 알아봤습니다. 자, ETF 투자의 편의성과 또 굉장히 좋은 점들, 또 약점까지도 알아봤지만 그 약점도 뒤집으면 또 장점이 된다는 예. 그런 사실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ETF 투자에 대해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잘 이해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한 내용에 대해서 양평타짜님께서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정리 한판 시원하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 이 방송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ETF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정을 해서 또 좋은 내용들, 또 도움될 만한 내용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지수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회복세를 좀 보이는 듯합니다. 1.5%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 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